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너는 그때 누나를 살리지 못한 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마지막을 함께 있어준 용감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에요.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눈을 감는 거라는 게 1등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시멘트 바닥에서 혼자 죽어가지 않았어요. 네, 우리 오늘 되게 길게 이 책 조용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한 회복은 우리 박재현 소장님의 신간이고요. 이 상실과 회복을 다룬 책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나눠볼 이야기는 이 조용한 회복의 4번째 챕터,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부터 사랑, 일터, 죽음까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이 챕터의 첫 장을 우리 혜민이와 민수의 얘기로 여셨잖아요. 근데 제가 소장님을 이렇게 친구로 같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이때 아직 기억나요.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기사가 있다. 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연고도 없이 뭐 아는 친구들도 아니었는데 그냥 정말 연고를 굳이 찾아서 물어물어 찾아서 이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방문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가족과 이 민수를 도와주는데 정말 소장님이 너무나도 진심을 다했던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되게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는데 이 친구의 사연이 되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떤 점이 이게 소장님에게 더 와닿았는지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낯선 사람을 그거를 하는 내내 소장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학창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인데 저는 학창 시절에 좋았던 일도 많았고 슬펐던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소외됐던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기사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살을 선택했을 때 그 국민청원에 나온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구절절 이제 그 딸의 죽음을 둘러싼 해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이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부모님의 심정에 제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사실 거기를 우연찮은 기회라고 요약했지만 소장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도와줘서 만나는 사람들은 꽤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이 돕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저한테 이제 기쁨이었는데 이건 아픔이었어요. 그냥 아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거는 아버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누나가 자살했을 때 자살을 시도했었던 순간 한 집에 있었던 남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이제 군복무 중인데요.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상병이 되었다고. 제가 그 친구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가정의 이 크나큰 상실의 사건이 비탄의 감정을 지나고 애도의 여정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 하지만 이 숫자는 우리한테 늘 무감각을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살의 한 가정의 개입이 돼서 제가 관찰해온 시간만 해도 벌써 7년이 8년이 되어 가거든요. 이 가족과 이 연결을 맺어가면서 봐오는 이 참혹한 슬픔과 고통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뉴스 기사에서 야 우리나라 자살률 1위래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책에 담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은 아버님께서 제가 이 원고를 써도 되겠냐라고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때,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딸아이의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투쟁을 혼자 몇 년을 보내고 드디어 그 가해 아이들이 모두 대학 생활을 하던 중간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기쁨으로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투쟁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투쟁이 끝난 이 시점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가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아버님께서 이 원고를 받고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조금 다른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그 상실의 사건에 함께 해준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회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실의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하나의 증거를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죽음이라는 챕터를 쓸 때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썼죠. 저는 진짜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 몇 년 동안을, 특히 그 민수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누나의 자살을 자기가 막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까지 함께 갖고 있는 친구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되게 참혹하게 그 딱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을 봤어야 됐던 친구였고.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네, 멘토처럼, 누나처럼 그 공감이나 연민 패티그라고 하잖아요. 소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너무 커다란 상처 앞에서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약간 외면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아까 소장님이 이게 나한테 기쁨이라기보다는 상처였지만, 근데 그 상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 번 방문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몇 년이죠, 지금 이 관계가, 우리가? 그러니까요. 한결같이. 전 이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일 같아요. 근데 소장님이 이 여정을 지켜보면서 그 가족에게서는 그 가족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간호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개인적 의미는 나중에 소장님이 아플 때 자기가 늙고 병들면 자기가 꼭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 할 때까지 옆에 있을 생각이고요. 이런 게 있죠.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봉사를 갔는데 많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는 곳이 되게 열악한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강당 같은데 다 침낭을 깔고 자야 됐고, 그리고 자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지나가기도 했어요. 저 바퀴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맡았던 파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욕창 걸리지 않게끔 계속 안고 씻고 하시는 그런 일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분을 씻겨드리는데 이제 용변이 제 손에 묻었던 적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든지 잘 먹고 잘 자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좀 넉넉치 않아가지고 이제 지하실에서도 오래 살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익숙해요. 전 지하실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시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같이 잠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은 아프지만 다가감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나의 경험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사례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우리한테는 상실 수업이랑 인생 수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호스피스 운동을 할 때 말기 암 환우들을 떠나보내는 여정의 호스피스 분들은, 그리고 간호사 분들은 소진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늘 누군가를 정든 환자를 떠나보내야 되고 그 아픈 과정을 봐야만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선생님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그들을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신생아 병동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삶을 준비하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가만히 보는 시간을 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우리같이 많은 사람들의 저는 대부분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안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만 있는다면 아마 저도 이 일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는 시작하지만 점차 회복적인 여정을 향해 대부분의 분들은 걸어가시거든요. 그러면 고통에 처한 사람이 삶의 비탄의 과정을 거쳐서 애도의 작업을 통해 삶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돼 나가는 여정을 본다는 건 이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동료들 중엔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영역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타인의 치유와 혹은 타인의 어떤 상담 목표를 이루었을 때 타인의 성공과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기쁨만큼 기쁠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상담자의 유능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하는 자체가 소진감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픔은 느끼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함께 치유되어 가고 이 일이 저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고 또 나만이 힘든 일이라고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타인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될 때 우리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죠.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돼요. 가끔 하기 싫을 땐 있지만. 근데 정말 그 7년 동안에 민수와 함께 했던 그 여정이 진짜 그렇네요. 우리가 처음에 상실과 비탄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친구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는 그 자체가 되게 가슴 벅찬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거,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너는 그때 누나를 살리지 못한 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마지막을 함께 있어준 용감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죽음에 굿 다잉이라는 그런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눈을 감는 거라는 게 1등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시멘트 바닥에서 혼자 죽어가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나의 동생이 누나 옆에 함께 있어줬다는 건 그 친구가 그 누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 소장이 앞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기에 소장님에게 밥을 해주었던 1층 할머니를 떠올리며, 회복의 과정이 있었듯, 지금 이 민수라는 친구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어른, 박재원이라는 이 어른이 있었기에 이 친구가 지금 시간을 또 되게 잘 견뎌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좋은 어른으로 너무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네, 우리